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지은이는 제이슨 생커입니다. 제이슨 생커 미래학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3번째 이야기, 국가안보의 미래입니다. 국가안보의 미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달라졌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달라졌다. 문제는 위협 요인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팬데믹이 또 한 번 찾아왔을 때 우연한 사고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위험 요인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위험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팬데믹이 또 한 번 찾아왔을 때 우연한 사고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 경제, 안보 곳곳에 덮인 베일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과 간과된 위험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안보 면에서 국경을 경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의료품, 의료기기, 생필품을 비롯해서 장갑, 마스크 같은 개인용 의료 도구와 같이 핵심 물품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현실과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의 일부가 된 공급망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족한 공급망의 거리가 멀수록 국가안보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은 재고량을 낮은 수준으로 운영했습니다. 무역 상대국 간의 지리적 거리가 멀면 상품을 주문하고 받는데 시간이 걸려 바닥난 재고 역시 공급망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것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의료보호구의 경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무역 리스크는 이미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특히 가공용 철강에 대한 무역 리스크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미국의 무역 확대법 232조를 추진시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301조 관세 역시 미국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우려에서 부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용 의료 보호구와 의료기기들 역시 무역 논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소 경미하게 간주되던 위험이 이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이라는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현 수준보다 가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속자재, 개인용 의료 보호구, 식료품, 위생용품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대를 이룬 것입니다. 한편 상품의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 빠른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장이 많이 열리고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지않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의료기기, 개인용 의료보호구, 식료품, 위생용품, 의약품 등 필수적인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소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를 통해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미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고 그래프 누르기라는 것은 감염자 수 그래프의 기울기를 줄이는 것으로 확산세를 둔화시키는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의사, 간호사, 병원, 산소호흡기,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등과 같은 의료 인력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인력과 자원을 확보해 활용할 수만 있다면 미래의 경제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론 조장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론 조작의 위험성.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이 팬데믹과 같은 사태에 이용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팬데믹 사태가 미국을 겨냥하여 발생했더라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미국이 그래프 누르기에서 나서는 것이 유익하다는 주장에 속아 믿었다면 이 역시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대중들이 언론과 SNS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얼마나 취약한지, 여론이 얼마나 쉽게 사실과 무관한 주장이 조작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심리 공작의 유혹과 중화화된 진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기술, 보건, 의료, 식료품, 소비품, 여타 공급망 등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 수준의 바이오 공격으로 미국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경제를 파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만일 미국의 적국이 전통 미디어와 SNS에서 심리 공작을 결합하여 공격에 나선다면 단기적인 효과라 할지라도 하나의 실체로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매장마다 식료품이 동이 나고 많은 미국인이 집에서 자발적 격리를 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책 면에서는 미국 연준이 잠재적으로 4조 달러를 추가함으로써 대차 대조표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좋지만 봐도 팬데믹에 대한 준비 미흡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복지 지원금으로 쏟아부은 6조 달러가 넘는 비용을 생각하면 인공호흡기, 마스크, 장갑을 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의료진을 양성하는 비용은 극히 미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주요 외교, 국제관계, 국가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방 조치를 좀처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이즈 프레임워크. 코로나19 팬데믹이 국가안보에 갖는 중요한 함의를 생각하면서 국가안보와 정치적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온한 일상에 코로나19가 소음과도 노이즈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이즈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necessity, 필수품, 식량, 물, 에너지, 주거지, 안전, occupations, 직업, 일자리, 소명, 취미, information, 정보,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 시스템, 금융, 보건, 대중교통, 교육, external, 외부 요인, 국제관계, 군사, 공급망, 무역.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앞자를 따서 노이즈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다시 한번 N, necessity, 필수품, O, occupation, 직업, I, information, 정보, S, system, E, external, 외부 요인. 첫 번째는 필수품입니다. 여기에는 식량, 물, 에너지, 주거지, 안전이 포함됩니다. 이것들 없이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들은 안정되어 있다면 한 국가나 경제는 급격한 동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가장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두된 문제는 안전 및 식량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익사업, 미국의 공급망, 사회 기본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로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일할 거리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사람들에게는 일자리, 소명, 취미가 필요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일을 해야 합니다. 게으른 손은 악마의 작업장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이 놀고 있으면 그 틈을 타 나쁜 일을 도모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 자제에 나서면서 일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일부 인력은 여전히 남아 일을 하지만 일자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일을 할 수 없더라도 팬데믹이 끝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정보입니다. 정보는 의견이
아닙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실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허위 정보, 왜곡된 정보, 심리 공작, 사실처럼 포장된 의견,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화된 진실은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시스템입니다. 국가안보는 금융, 보공, 대중교통, 교육을 포함해서 많은 중요한 시스템들이 적절히 작동해야 보장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모든 시스템에 타격을 입히고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외부 요인입니다. 여기에는 국제관계, 해외 파병 및 작전 수행, 글로벌 공급망, 무역 등이 포함됩니다. 다행히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국제관계와 군사안보와 같은 핵심 요소들을 비껴나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노이즈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 국가안보와 정치적 안정성을 지탱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은 일련의 조치들을 정당화했습니다. 연준은 주식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극단적 조치를 내놓았고 연방정부도 일자리 보존을 위해서 2조 3천억 달러의 상당의 코로나 경기 부양법을 통과시켰으며 백악관 보좌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진이 직접 1일 브리핑을 주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의료장비, 의약품, 개인용 의료보호구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규제와 법률이 향후 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관료와 정치인들이 신속하게 중요한 조처를 한 덕분에 지금까지 현상 유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위험 요소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또 한 번 찾아왔을 때에는 우연한 사고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는 우리를 구체적인 타겟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국가안보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종말론적 사태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조기업과 국가안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범위한 수준의 국가안보위험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국가안보 분야 공급업체들의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비행기 제조 산업, 비행기 부품 제조 회사처럼 국가안보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업체들은 항공편 감소로 경제와 기업 사정이 악화되자 수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2차적 여파지만 국가안보 면에서는 1차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향후 국가안보기관들에서는 핵심 공급업체들의 경제 및 기업 리스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필수 자재를 공급하는 스타트업부터 완성을 납품하는 상장된 대형 업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안보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위기에 무너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 도산시키기에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14번째 이야기, 정치의 미래 편입니다. 정치의 미래.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가 선거를 좌우합니다.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가 선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일자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업률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 캠페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가 선거를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일자리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해서 실업률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 캠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코로나19 조치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조치가 계속되는 한 투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 코로나19 국가 안보 이슈들이 대선 토론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인지가 사람들이 투표에는 가장 큰 영향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코로나19의 우려가 향후 몇 달 동안 계속된다면 부재자 투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용지를 개수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따릅니다. 당선인이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의 사업 계획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보다 커질 것입니다.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부재자 투표의 개표는 투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투표 방식만큼 즉석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부재자 투표 용지를 봉투에 넣는 것보다 더 빠른 투표 방법이 있고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문자나 컴퓨터 로그인을 통해 원격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게는 모든 사람이 원격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화기가 있든 컴퓨터가 있든 투표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승인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법이나 규제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투표 기록, 시스템망, 개표 등을 보호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격 전자 투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행하는 데 위험 요소가 됩니다. 팬데믹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지금 아직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용지를 동봉하여 투표함에 놓고 이를 다시 꺼내 개수하던 방식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기존의 방식은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수해야 할 투표용지 수가 너무 많을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부재자 투표가 행해진 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재자 투표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1997년부터 텍사스 주민들은 우주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표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 말자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모색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확실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덜 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투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2020년 미 대선을 앞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임시 박치기입니다. 미국 부재자 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은 온라인 투표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회는 미래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의회 법안을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순환과 선거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 순환과 선거의 관계.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는 2020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일자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업률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 캠페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854년 이후 대선의 시점과 불황의 시작한 시점 사이에 역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2009년 6월에 대불황이 끝난 이후 10년 동안 경기 순환이 확장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 주기성을 분석하며 가장 오래 했던 지점은 경기 침체의 시작 시점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 순환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덤포스트 파이어 엘렉션에서 경과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덤프스터 파이어 엘렉션에서 경고한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불경기의 시작과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황의 시작 시점을 살펴볼 때 나는 일종의 선거 주기성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불황과 대선의 시점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거, 불황, 동시성이라고 불리는 특징입니다. 선거와 불황은 동시성을 가진다. 선거 주기에 있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특징적으로 대선 직전이나 직후부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 한 번의 불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임기 제한과 경제 성장의 관계로 경제 성장이 대통령 임기 제한에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불경기가 한 번도 시작되지 않고 대통령 임기가 3번을 지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1854년 이래로 그러한 사례는 찾을 수 없습니다. 1854년이면 활용할 수 있는 미국 경제 및 경기 침체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 분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거와 불황의 동시성입니다. 선거와 불황의 동시성.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는 짧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선거에 맞추어 시작됩니다. 선거 불황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1854년 이후로 공식적인 경기 침체의 시기로 모두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28년 이후로 선거와 불황의 시차가 상당히 좁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공황 이후 경기 침체 주기는 그 이전 시기보다 선거와 더 가까운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1928년 이후로 경기 침체 주기의 시점이 대선 전후로 11개월, 대선 후로 13개월이라는 기간을 넘어 나타난 적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점이 근접한 것이 바로 선거 불황 동시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임기 제한 속의 경제 성장 이야기입니다. 임기 제한 속 경제 성장. 경기에 침체 없는 선거는 있었지만 경기의 침체 시점을 한 번도 맞지 않고 연속적으로 3번 이상 대통령 임기가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절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1854년 이후로 경기 침체 없이 대선 주기를 맞았던 횟수는 최대가 2번이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선거 주기성의 두 번째 특징으로 임기 제한 속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19년 6월 출간한 더 덤프스터 파이어 엘렉션에서 미국의 경기 주기 역사를 통틀어 발견되는 패턴을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현 임기를 마치기 전에 다음번 경기 침체가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영향을 현 시점에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다볼 때 선거 주기성의 변화와 선거 불황 동시성은 다시금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업률의 주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실업률의 주요성에 대한 이야기. 미국 역사상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100년간 좁히면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허버트 후보 대통령 등 총 3명뿐입니다. 3명의 대통령 외에도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대통령직을 대체한 포드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포드 대통령도 재선에서 낙마했습니다. 카터, 부시, 후보, 포드 이렇게 4명 대통령이 가진 공통점은 중간선거 해의 11월보다 대통령 선거 해의 11월 실업률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1930년 이후 다른 어떤 행정부 첫 임기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면입니다. 후보, 행정부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대공황을 겪었던 후보 행정부는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간 선거해였던 1930년 말 3.2%였던 실업률이 다음 대통령 선거해인 1932년 말에 16.9%로 올랐던 것입니다. 정치 체스판과 전쟁터가 된
주들. 대통령 선거철이면 미국은 선거표를 둘러싼 거대한 지리적 체스판이 됩니다. 2020년 미 대선에서 대부분의 주는 일찌감치 빨간 주와 파란 주, 공화당 후보 당선이 확실한 주는 빨간 주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한 주는 파란 주로 부릅니다. 로 나뉘었고 경합주들은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쟁터가 된 경합주를 흔드는 것도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그렇듯이 실업률입니다. 데이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재선 성공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실업률이 큽니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자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일자리 상태와 실업은 2020년 대선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1월 실업률은 3.7%로 유례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업률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2020년 초만 해도 올해 10월까지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리라고 전망한 것이 상식적인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률이 치솟아 이러한 기대는 완전히 뒤덮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운 시점에서는 실업률이 2018년 11월 수준과 비교해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는 미 실업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2020년 2분기 실업률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치솟은 실업률과 무직률은 3분기와 4분기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내가 가진 분석 모델에 기반해 볼 때 향후 적어도 2년 반 동안은 높아진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 한 세기의 역사 동안 보여준 미 실업률 및 미 선거 데이터 간의 데이터를 미뤄볼 때 트럼프가 재선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지난 한 세기의 역사 동안 보여준 미 실업률 및 미 대선 데이터 간의 패턴을 미뤄볼 때 트럼프가 재선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대선에 가까워지면서 어떤 것들은 변하고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경제는 사람들의 투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중요성은 2020년 대선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중국과 관련한 국가 안보 이슈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경기를 부양하고 회복을 촉진하려는 조치와 향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았고 실업률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과거 신봉하던 재정 보수주의 기조를 양당 모두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쓰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여파도 드러난 경제의 취약성은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결과 역시 평범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어렵다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치의 미래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의 미래입니다. 15장 리더십의 미래. 갈수록 리더십은 필수가 된다. 갈수록 리더십은 필수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갈수록 변화하고 지리적으로도 더 분산된 기업의 조직 사다리에서 승진하려면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로 인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갈수록 변화하고 지리적으로도 더 분산된 기업의 조직 사다리에서 승진하려면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미래는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지속할 변화 또한 잠재적으로 빠르게 달라질 변화를 두고 일자리의 미래라 합니다. 리더는 앞으로
무엇이 다가오는지, 앞으로 변화가 리더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갈수록 변화하고 지리적으로도 더 분산된 기업의 조직 사다리에서 승진하려면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가 재택근무입니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재택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2배가 되었고, 이 같은 증가세는 주춤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금융 리서치 기업인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를 처음 설립할 2009년 우리 업무는 재택근무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오히려 서커스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한다면 주변 지인들이 덜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0년이 흐르고 2019년이 되었을 때 일자리 30%가 풀타임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54%가 적어도 달마다 한 번씩은 재택근무가 있는 일입니다. 재택근무는 위대합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일하는 방식과 시간, 장소 모두 유연해집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 부서장, 고객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줄어듭니다. 그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로 서로 흩어져서 일하는 직장이라면 일만 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돋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돋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띄어야 한다. 눈에 띄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눈에 띄는 리더가 되는 것은 단지 현재를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물리적 제약을 넘어 리더로서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향후 커리어의 성공과 승진을 위해서 갈수록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리더가 이 같은 역량을 갖춰야만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시대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전문직의 면모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리적 거리를 넘어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투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